네,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또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죠? 네, 오늘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엎어치기 한판.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엎어치기 한판이 뭔지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전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일을 위하여 세우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들이 태어나 보니 그냥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만 감사하게도 그 사명을 이룰 장점,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고 또 잘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교회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참 잘한다고 하셨어. 목사님이 발견해 주실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발견해 주실 수도 있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발견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부모님들이 너는 이런 아이로구나,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를 장점을 발견하고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 중에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장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능, 은사, 잠재 능력 이런 거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지고 태어나기만 했지 그 자신의 장점이 빛도 보지 못한 채로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도 이 땅 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장점을, 은사를, 재능을 살려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이 되게 행복해요.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꿈 PD 최인영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어린 청소년들을 상담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 이분이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꿈을 찾아가고 그래서 나는 꿈 PD로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제목이 꿈 PD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으셨어요. 나는 아이들만 처음에는 상담해 주려고 했는데 따라온 엄마들, 아빠들이 더 꿈이 없더래요. 더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님들에게도 꿈을 찾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아야겠어요. 특히 부모들은 내 자녀의 어떤 점이 장점인지를 찾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긍정적인 것, 어떤 좋은 면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강점화 시켜야 되겠어요. 강점이란 장점과 약간 달라서 남보다 뛰어난 것을 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난 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강점화 시켜야 하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 강점이 될 것 같으세요? 남보다 뛰어난 게 강점이라고 했으니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시켜서 얘가 뭘 더 잘하는지를 꼭 알아보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자녀의 장점을 강점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아이들이 전부 똑같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직장을 들어가건 특별히 다른 어떤 루트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알고 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비슷한 내 자녀와 비슷한 장점을 가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시켜서 내 아이의 장점이 강점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곁에 행복하게 머물러 주시는, 스테이 해주시는 부모님이 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 아이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전달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자녀에게 일어나냐면요. 와, 내 자존감이 절로 올라간다. 자존감이 정말 쑥쑥 자라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너는 이런 아이로구나,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할 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에 힘이 생기고 가슴이 뛰는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장점이 딱 하나만 있는 아이는 드물어요. 그 아이의 장점이 두세 개 될 때 자신의 장점이 장점끼리 연결되고 혼합이 되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고유한 자신만의 강점이 된다고 해요. 그럴싸하죠?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다 길렀습니다. 다 길러서 보니 정말 맞는 이론이에요. 우리들은 남들하고 비슷한 아이하고 비교해보고 경쟁시켜서 얘보다 똑같은 커리큘럼 안에서 똑같은 시험을 봐서 얘보다 우리 아이가 뛰어나야 뛰어나다고 그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요만한 구멍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에 2명을 뽑는다든지 직장에 2명을 뽑을 때요. 거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구름대 같이 달려가요. 근데 2명 들어가고 나면 딱 문이 닫히죠? 정말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경쟁만 시키고 비교하는 것보다 고유한 나 자신의 장점, 그것들이 결합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강점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남과는 다르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도 제가 교사였어서 교사 선생님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수업 내용을 굉장히 개발하시는데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배우고 또 학업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잘 따라올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게 즐겁고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아이들한테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아이고, 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얘는 행복해하나? 학교 오는 걸 좋아하나?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시고 아이의 인성, 아이들의 태도 이걸 통해서 학교를 좋아하게 하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하고 결국에는 공부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누가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끌리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의 강점화가 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강점화시키려면 무조건 자꾸만 비교하시지 말고 경쟁만 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공부가 석차, 또 석차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평균. 근데 이 평균하고만, 석차하고만, 공부하고만 연결지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장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장점을 찾기가 어려우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되는 이론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키도 전부 요새는 이렇게 평균을 내서 상위 몇 프로다, 하위 몇 프로다 이런 걸 내고요. 성적도 당연히 하위 몇 프로다, 상위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다못해 운동 능력까지도 그렇게 평균을 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원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점점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키도 뭐 팔 길이도 다리 길이도 허리 둘레도 가슴 둘레도 모든 것이 평균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인간상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토드 로즈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개개인학이라는 학문이 있나 봅니다. 그 학문을 강의하시는 분인데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평균이라는 것은 커다란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때만 유용하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에는 평균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 저도 정말 제가 아주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몸치인지 제가 체력장에서 거의 다 바닥 점수예요. 중간도 가는 게 없어요. 뭐 오래 매달리기 이런 거는 얼마나 제가 쉽게 떨어지는지 철봉에 올라가면서 동시에 떨어지니까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애들한테 물을 떠오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그 철봉 밑에다 갖다 놨는데도 제가 그냥 올라가면서 동시에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설마 물을 밑에 갖다 놓으면 더 매달려 있겠지 생각했지만 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떨어지고. 뭐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 공 멀리 던지기도요. 저희 때는 수류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수류탄 던지기? 그러면 저 사람이 몇 살쯤 됐겠네. 아마 이러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수류탄 멀리 던지기 이런 게 있었어요. 오래 달리기도 있었어요. 그 오래 달리기 하면 항상 제 친구가 저를 양호실로 업고 뛸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장이 끝나고 나서 제 모든 학과목 점수와 합해서 평균을 내면 정말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야? 정말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제가 체육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체육과 음악을 딱 더해서 평균이라는 것을 내니까 정말 제가 아닌 것만 같더라고요. 나는 이런 걸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떤 대학에서 데려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토드 로즈 교수는 사람이 이 석차라는 게 평균으로 매기는 것인데 평균은 이 사람을 설명하기가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잘못된 정보를 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이 평균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줄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또 자기의 정체성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아주 기본적인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요. 주일날 학원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냥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그 엄마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제가 더 기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당분간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학원 가야 돼요.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분도 부모님이 교사인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녀는 주일학교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시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의 평균으로 줄 세우는 이 교육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선생님, 이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이런 교육제도 하에서 움직이는데 부모인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다르게 키우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엄청 자녀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에 가리워진 내 자녀의 개개인성, 내 자녀의 장점을 부모가 찾으셔야 되겠어요. 바로 크리스찬 부모가 찾아주셔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막내가 지금은 다 커서 대학원생인데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에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중학교 때 성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왔어요. 거기 꽤 한다는 아이들이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느 나라 숫자지? 애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자릿수야? 내가 몇 자릿수를 받은 거야? 이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우와, 너 이렇게 잘했구나. 네 뒤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는 거야. 너무 잘했는데? 그랬더니 지금도 그 아이 얼굴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엄마가 진짜야 아니면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우선 나를 말하신 다음에 야단치려고 하는 거야. 저를 살펴보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저를 닮아서 저희 막내도 수학을 좀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는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성적이 올라가는데 수학, 과학, 화학 이런 것들은 엄청 열심히 해야 요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너무 기가 죽어 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야, 네가 영어하고 국어를 좀 잘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쪽으로 머리가 너무 발달해서 이과 쪽 머리가 너무 없나 봐. 엄마도 수학하고 과학하고 화학은 정말 내 인생의 큰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중요하고 그래도 감사한 일은 대학에 가면 네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봐. 그런데 네가 너무 이쪽으로 뛰어나다 보니 이쪽이 너무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몹쓸 아이는 아니구나. 정말 너무너무 못난 아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수학을 힘들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이의 개개인성, 나는 이러이러한 걸 잘하지, 이러이러한 건 상대적이라 잘 못하나 봐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장점을 강점화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전주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러이런 걸 참 잘하는 아이야 라고 믿음의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장점을 강점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장점을 막 표현해 주는 거는요, 야,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를 사명자로 만드셨고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나도 그 자녀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관점, 눈길, 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라고 보냈는데요. 이들이 철저하게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도 가나안 사람도 하다못해 자기 자신도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서 정말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내 눈으로만 보니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 사람이 너무 커요. 난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여길 왜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탐하러 갔던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일 갔다 왔으니까 40년 이제 광야에서 돌아. 너희가 그랬잖아.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너희가 말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그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엄마의 눈으로 아빠의 눈으로 아빠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너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자녀한테 너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하시면서 아이한테 막 힘든 말을 쏟아 넣으시잖아요. 또 엄마도 내가 누구는 직장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잖니.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녀를 돌보는 나의 삶을 자녀에게 이렇게 힘들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부모는 무조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기준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자녀의 장점을 강점으로 키워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엎어치기 한판이란 자녀의 약점에 집중하는 부모, 약점 뒤에 숨은 장점을 보는 부모,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눈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자녀의 약점이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잖아요. 조금만 고쳐주면 애가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넌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못 고치겠어? 하면서 계속 약점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의 입장이고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꾸만 내가 잘 못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어도 점점 기가 죽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나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는 의도는 어땠어요? 이 아이한테 약점을 잘 말해줘서 잘 고쳐서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자녀에게 철저하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주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이 세상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엄마 아빠까지 맨날 내가 정말 대응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점점 화가 많아지고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자녀의 약점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봤더니 어떨까요? 그거는 자녀뿐 아니라 우리도요, 약점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장점을 뒤집으면 그 사람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자녀에게 보이는 약점을 한번 엎어쳐 봐야 돼요. 뒤집어 봐야 돼요. 약점을 뒤집어 보니까 뒤에 장점이 있는 걸? 그래서 엎어치기 한 판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왜 엎어치기 한 판이라고 썼냐 하면요. 사단이 부모들의 눈에 자녀의 단점만 보이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단하고 기도하면서 싸우지를 않고요. 부모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너 바꾸라니까 왜 안 바뀌냐고. 그런데 사단이 아이의 단점만 보게 하는 그 괴계를 엎어쳐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드셨으니 내 자녀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를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엎어치기 한 판이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약점을 뒤집어서 그 아이의 장점이구나라고 보아주고 그것을 전달해 줄 때마다 아이들은 플러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 편이야.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속에서도 엄마는 결국 내 장점을 찾네.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대박이야. 난 정말 제일 좋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책에도 써놓았지만 건축가들이요, 집을 지으려고 땅을 고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는 땅이 정말 찾기가 어렵대요. 아니, 없대요. 흠이 없는 땅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 땅의 흠을 내가 품고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었더니 어이구,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의 흠이라고 생각했던 그 흠이 그 땅에다 집을 짓고 나니까 가장 매력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건축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넌 왜 이걸 못하니? 넌 아까 그것도 못하더니 어머 얘가 이런 실수도 또 하네? 이러면서 다 커서 늙어가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얘기한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게 맺으시면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게 자꾸만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약점을 집중해서 고쳐주려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약점 뒤에 숨은 장점을 끝내 찾아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사례를 저희 큰딸 사례로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겁이 많고요. 선생님이 한 번만 해도 이러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른바 범생이죠. 선생님이 무서워서 아마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별로 안 무섭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 겁이 많고 범생이 같은 제가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
정말 다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먹어야 되는 건 그 즉시 먹어야 되고 자야 할 때는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졸려도 자야 하고 정말 모든 거를 갖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가져야 되고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제 아이를 낳아놓고 처음 알았어요. 얘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시간 동안 제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제가 잘못한 거죠. 얘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얘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반듯한 사람으로 고쳐야지 얘는 너무 반듯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너처럼 그냥 막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 어머니처럼 저도 야, 얘는 뭐가 좀 잘못됐다. 왜 이렇게 지멋대로 올까? 얘를 고쳐야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또 무식하니 용감해가지고요.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제가 힘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웬만해가지고 저한테 꺾이지를 않아요. 정말 남자아이도 아닌 여자아이가 하다못해 이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안 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걔는 아주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빨리 그냥 아무렇게나 하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버려서 아침에 정말 밥 먹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개발세발. 그렇게 그려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학교 가서 친구 거를 베끼기도 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분명히 그날 숙제에 갔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가 숙제를 안 해서 뒤에서 벌을 쓰게 되면요. 자기도 숙제해 간 거를 집어넣고 저 선생님 저도 숙제 안 했어요. 그러고 손바닥을 맞은 다음에 걔하고 쫓겨나서 걔하고 같이 놀려고. 남의 아이니까 지금 귀엽다고 얘기하셨는데 귀엽지 않아요, 어머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같은 정말 범생이가 보면 아니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나는 얘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고쳐놓지 않으면 얘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제가 힘을 쓰고 나중에 5, 6학년이 된다면 몽둥이를 꺼내가지고요. 걔를 매를 때린 적도 있어요. 근데 얘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5, 6학년 때부터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일단 그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걔도 내가 만들었어. 내 자녀야. 뭐 어딘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니? 네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엎어치기 한 판을 해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꼭 단점인가? 좋은 점은 없나? 생각해봤더니요. 얘가 배짱이, 뒷심이 보통 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배짱과 뒷심이 필요해요, 안 해요, 어머니?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여태까지 이 똥꼬집아, 말도 안 되는 이 고집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얘가 배짱이 있구나. 뒷심이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아이가 하도 모든 일들을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요. 얘는 모든 일을요.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장점이잖아요. 네, 제가 찾아놓고 한참 저도 웃었어요.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래요. 지금은 사모님이 됐거든요. 근데 남편 목사가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짐을 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리 남편이 급하게 얘기했어도 어느 사이에 딱 짐을 싸주고요.
뭐 음식을 할 때도 얼마나 빨리 다양한 음식을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공부를 해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집중을 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조차도 이제는 제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또 하나, 저는 사실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엎어쳐 보니까요, 걔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이 아이의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장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아이를 보아주기 시작했더니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뭐 당당한 아이였지만 더 당당해지고요, 더 건강해지고요. 딴 것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보너스로 저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엎어치기 한 판으로 키우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모학교에서 어머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의 장점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저 시간 많아요. 저 사실 시간이 없는데 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시든지 카톡을 보내시든지 저희 아이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단점을 쫙 써보내세요. 제가 다 엎어쳐서 보내드릴게요. 정말 그걸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엎어쳐서 보내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붙잡고 울었대요.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네가 여지껏 이렇게 문제 많은 아이처럼 느끼게 내가 키웠구나. 제가 느꼈던 마음이죠. 그렇게 좋은 것이 엎어치기 한 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파스칼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사람의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부모가 채워주어야만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행복단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행복이 들어가야 되는 단지 하나씩을 이렇게 끌어안고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엄마. 아빠, 날 보고 좀 웃어줘. 나 좀 안아줘. 나 좀 쓰다듬어줘. 나 잘했다고 말해줘. 너 좋은 아이라고, 내가 너하고 있으면 좋다고 말 좀 해줘. 행복을 넣어주어야 되는 행복단지가 다 사람들 안에는 있어요. 이 단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안에는 보니까 행복을 채워줘야 되는데 행복을 많이 채워주고 나니까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그 행복 단지가 행복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든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애는 얘는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쑥 넘어가는 일을 이쪽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상담이나 코칭을 해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을 겪어도 잘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 겪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부모가 채워주셔야 되는 저 행복 단지를 행복으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서적 만족감을 채워줘야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정서적 만족감을 채워줘야 그걸로 시집 장가도 갈 수 있고요. 정서적 만족감을 채워줘야 이 다음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정서적 만족감이 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서적 만족감을 잘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지가 꽉 든든히 찰수록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엎어치기 한 판으로 그 자녀의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찾아주시고 또 정서적 만족감을 행복단지에 채워주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